그래서 이제 감하 이때 하자는 그러니까 감학 능력은 이제 포괄적인 것이고요. 물품 하자가 되나요? 그래서 그 화물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화물을 운송하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예를 들어 신선한 야채를 운송하기 위해 냉장 시설이 필요한 경우에 문제의 선박이 불충분한 냉장 시설을 갖추고 있다면 이는 적절한 선박이라 할 수 없다. 그렇죠? 매수인의 통지는 매도인이 지정된 선박의 선적을 준비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에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뭐 통지가 너무 늦다거나 뭐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계약의 선적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 기간 내에 선적이 가능하도록 선박을 정해져 있는 경우에 그 기간 내에 선적이 가능하도록 선박을 지정해야 한다. 다만 실무적인 편의를 위하여 매수인의 선박 지정에 앞서 매도인이 선적 준비가 되어 있음을 통지하도록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 선박 지정 의무가 있지만 또 이게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어떤 신뢰 관계인 게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매수인에게 선박 지정 의무를 강조할 일이 아니고 매도인이 선적 준비가 되면은 그걸 통지하도록 뭐 이렇게 먼저 그렇게 합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통지에 관한 합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합의에 따라서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 통지가 없어서 선박 지정을 하지 않았다.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매도인이 선적 준비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도인 책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매수인이 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선박을 지정하지 않거나 또는 정한 기간이 없는 경우에 합리적 기간 내에 선박을 지정하지 않으면 이는 본질적 계약 위반이 될 것이므로 매도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래서 이게 그 선박 지정 의무 위반, 이것은 실제로 뭐 물품이 인도될 수 없기 때문에 그 계약에서 기대하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것입니다. 물품 인도는 그 매매 계약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대금 지급, 물품 인도. 그러니까 본질적 계약 위반이 됩니다. 인도의 증명 관련해서 FOB 했어요. 매수인은 매도인이 선적 서류 등 인도 의무 이행으로서 제시하는 인도의 증명을 수령해야 한다. 인도의 증명을 수령할 의무가. 그러나 적합한 인도의 증명이 되지 못한 서류, 예를 들어 물품 수량의 부족, 포장하자가 기재되어 있는 유보선화증권 등 인도될 때는 매수인은 이를 수령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매수인의 서류 수령 의무는 매도인의 인도 의무 이행에 따른 서류 인도 의무 이행을 가능하기 위한 협조 의무로서 규정되었다. 이렇게 협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품을 인도했다는 보통의 증거, 통상의 증거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그에 따라서 매수인은 그 제공된 서류를 수령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자, 물품 검사 관련해서 FOB B9이 있습니다. 매수인은 의무 선적점 검사 비용을 부담한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선적점 검사를 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다만 수출국이 이를 강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수출국은 매도인 측이니까요. 그 비용까지 매수인이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르겠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보 취득 협력 및 관련 비용 관련해서 B10이 있는데요. 매수인은 매도인의 제 A10조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매도인에게 국가안보 관련 정보 요건을 적게 통지해야 한다. 이게 상호 이렇게 관련 정보들을 통지함으로써 이것이 국가안보에 관련한 공법상 문제들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매수인은 제10조의 서류와 정보를 제거나 또는 그 취득에 협력하기 위해 매도인이 초래한 모든 비용을 매도인에게 상환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정보 아까도 나왔습니다. 정보 취득의 협력 및 관련 비용. 아까는 매도인 이 부담해야 되고요. 그 비용을 이 경우는 이제 매수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매도인이 잘못해서 처리한 비용 이런 것들은 어, 그러니까 매수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매수인이 처리한 모든 비용은 매도인에게 상환해야 한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국제거래인 경우에 매수인은 매도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의 위험과 비용으로 국가안보 관련 정보를 포함하여 매도인이 물품의 운송 및 수출 및 제3국을 통한 운송을 위해 필요로 하는 모든 문서와 정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그 취득에 협력해야 한다. 그래서 국가안보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 거래가 원활하게 되고 계약상 목적을 당사자가 원만하게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랄지 이런 거 관련해서 협력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 자, 다음으로 이 CIF 조건이 있습니다. CIF 조건은 정형거래 조건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거래 조건이 되겠습니다. FOB 조건보다도 더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거래 조건인 FOB 조건은 이제 한때 더 많이 사용된 시절도 있었지만은 보통 CIF 조건이 많이 사용된다고 보는데요. 이게 어느 거래 조건을 사용할 것인가? 이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이게 정해지겠지만은 보통 그 거래액의 관행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거기에 따르겠죠. 뭐 여러 가지 요소, 합의에 의해서 정해진다면 여러 가지 요소가 고려될 수 있겠습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선박의 확보 가능성, 운임 또는 보험료가 자기에게 유리한 때에는 CIF 조건을 선호할 것이다. 그러니까 보험 계약 체결할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없다. 그러면 자신이 체결하고 가격을 좀 높게 하고 뭐 매도인에게 어떤 좋은 인상을 보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매수인으로서는 자국이 엄격한 외환 통제를 하고 있다든가 또는 자국의 선박이나 보험회사를 사용할 것을 법으로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FOB 조건을 사용할 것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앞에 그 역사적 발전 관련해서도 얘기했지만은 특히 최근에 이르러서 이렇게 후진국 그러니까 개발도상국 경우에 자국 그 운송 산업이랄지 보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매수인에게 FOB 이 조건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조건을 부과한달지 뭐 이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통상법상 WTO 협정상의 의무에 위반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장에 국가가 개입하려고 하면 머리가 좋은 관리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WTO법에 위반하지 않아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이제 WTO 체제는 그 무역이 규제 없이 자유롭게 돼야 되니까 무슨 조건을 붙인달지 뭐 이런 것을 싫어해요. 기업들이 무역 거래하는데 무슨 FOB 조건을 사용해라. 자국 운송회사, 보험회사를 이용해라. 이런 조건을 붙이는 걸 싫어합니다. 자, CIF 조건에 의한 매매 계약, 즉 CIF 계약은 해상국인 영국에서 최초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CIF 계약은 선적 서류 인도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형태의 계약 발전은 선화증권과 보험증권 발전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선화증권이라고 하는 것이 1538년 토마스 호에 적재한 물품에 대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또 보험증권은 1613년 작성된 그러니까 16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로이즈 보험증권 1779년에 최초로 작성되었고요. 이러한 증권은 먼저 거래계에서 어느 정도 널리 사용된 후에 이들 서류를 매매계약에서 정한
물품의 인도나 대금의 지급에 사용하는 관행이 점차 확립되었으며 이와 같은 무역 관습이 국제거래계에서 널리 보급됨에 따라 선적 서류 인도를 물품 매매 계약의 이행 방법으로 하는 CIF 계약 형태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 선화증권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국내 선화증권법도 있고요. 뭐 국제 규범도 있습니다만은 그 물품의 소유권을 화치하는 유가증권이고요. 이 보험증권이라는 것도 사실은 물품의 소유권과 등가의 관계에 있는 그러한 유가적 가치가 있는 그러한 증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류 인도가 매매가 발전하기 시작하고요. CIF 계약 형태가 발전하는 것이죠. CIF 계약의 생성 배경이라고 할까요? 먼저 기술 진보와 통신 수단의 발달, 그리고 그럼으로써 이제 국제 무역 환경이 변화하고 전기선 운송 제도가 확립이 되고요. 예, 이 원호가로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캡처했는데 이게 좀 잘못됐나요? 예, 좀 진도가 좀 느린 것 같아서요. 예, 이거 부분은 이제 시간이 나중에 나면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인코텀즈인데 뭐 contract of carriage 하면 이게 운송 계약이죠. 뭐 insurance 보험 계약. 그 운송 계약을 누가 체결하냐? The buyer must contract at its own expense 자신의 비용으로 for the carriage of goods from the named port of shipment, export. 그러니까 이게 운송 계약 체결 의무가 buyer 하면 매수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FOB 조건이죠. Contract of Insurance 아까 나왔죠. 보험계약 체결 의무는 없어요. 이 물품 멸실에 관해서 자신이 위험을 부담하니까 자신이 체결하고 싶으면 체결하고 그렇지 않으면 체결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FOB 조건하에서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The buyer has no obligation to seller to make a contract of insurance. 뭐 이런 부분, 이게 원어로 된 부분도 좀 한번 다는 할 수 없고, 뭐 이렇게 이게 우리가 국제거래법을 그래도 공부하니까 좀 뭐 볼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시간이 나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 CIF 조건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뭐 그 발전 배경, 외국 당사자의 계약 체결 용이성, 뭐 이런 어떤 배경을 가지고 발전하였다. 특히 뭐 영국의 1855년 선화증권법 이런 것들이 체결되고 이 선화증권에 관한 법제가 완비됨으로써 하나의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선적 서류를 화환호흡 결제 담보로 인정하는 상관습이 발전된 것도 CIF 계약이 발전한 계기가 되고요. CIF 계약에서 매수인은 해상보험의 부보와 선복수배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CIF 계약을 체결하면 매수인은 해상보험 계약이나 해상운송 계약 등을 스스로 체결하지 않으면서도 운송 중에 손해가 발생할 때는 매도인이 체결한 해상보험을 통하여 그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매수인에게 이제 아주 유인이 많은 그런 계약이죠. 매수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계약입니다. FOB 계약으로부터 발전된 CIF 계약은 해상무역에서 FOB 계약을 대신하여 사용하기 시작해서 20세기 초에는 CIF 계약 거래량이 다른 정형거래 조건을 사용한 계약의 거래량을 훨씬 넘어섰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한때 위축되기도 하였다가 다시 우위를 누리게 되고요. 또 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이 뭐 외환 부족 현상이랄지 이런 상황에서 외환의 사용을 제한하고 뭐 자국의 해운업이나 보험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CIF 계약을 이용하여 수출하도록 하는 뭐 산업 진흥 정책을 사용하고 CIF 계약을 체결해야 아까 제가 FOB 계약이라고 했는데 뭐 잘못 말씀드렸나요? CIF 계약을 체결해서 이용해서 수출하도록
강제할 수 있겠습니다. 뭐 또 유인책을 필 수도 있고요. 뭐 정책적으로 뭐 유인책을 필 수도 있는데 뭐 그럼으로써 FOB 계약의 거래량이 증가하게 되고 오늘날 CRF 계약과 FOB 계약은 가장 중요한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의 형태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FOB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수입 관련해서 그 자국의 그러니까 이게 뭐 운송 계약 체결 의무가 매수인에게 있잖아요. 뭐 보험 계약 체결 의무는 없다고 하지만은 뭐 보험 뭐 법에 따라 보험 계약도 체결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FOB 계약을 체결해야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어떤 자신의 산업 정책이 될 텐데요. 뭐 CRF 계약을 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까 한 게 맞나? 하여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미안합니다. 자, CRF 조건 관련해서 CRF 조건이 뭐냐? 그 정의하고 그 기능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RF 조건은 어떤 적용거래 조건이냐 보면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운송 중에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에 대비하여 해상보험을 부부하여 보험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거래 조건이다. 그러니까 매도인이 운송계약도 체결하고 또 보험에도 부부하고 이 용어 자체가 인슈어런스 프레이트라고 해서 돼 있잖아요. 그래서 CRF 조건은 FOB 조건과 마찬가지로 물품 매매를 내용으로 하는 거래 조건으로서 CRF 조건의 본질은 매도인이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선화증권과 보험증권을 취득한 후에 이들 서류를 다른 선적 서류와 함께 대금과 상환으로 매수인에게 교부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서류 인도 의무, 현실 인도 조건이 아니고 이제 서류 인도 조건이 됩니다. 거래 실무에서는 편의상 CRF 조건에 따른 계약은 물품 그 자체의 매매가 아니라 물품에 관련된 선적 서류 매매라고 설명되기도 하지만 CRF 조건은 FOB 조건과 마찬가지로 물품 매매를 내용으로 하는 거래 조건이라는 점에 주의한다. 그러니까 그 매매 계약의 본질로서 물품을 인도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그 매매 계약의 본질 부분은 FOB 조건이나 CRF 조건이나 맞습니다. 이게 이제 국제 거래이고 운송 계약, 보험 계약 관련해서 어떤 서류 인도 의무가 발생하고 뭐 그런 차이점이 있을 뿐이죠. 자, CRF는 Cost Insurance Freight, 약어로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하는 거래 조건이다. CRF 조건은 가격 구성 요소를 약어로 하고 있지만 단순한 가격 산정 조건만을 정한 것은 아니고 계약 당사자가 멸실 위험 및 비용의 분배와 계약상 의무의 이행 방법 등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래 조건이다. 그래서 쭉 인코텀즈의 그 양 당사자의 이 CRF 조건하에서 양 당사자의 그 법률 관계, 권리 의무 관계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CRF 계약은 3개의 구성 요소로 되어 있다. 즉 계약 당사자 간의 물품 매매 계약을 주된 계약으로 하되 이에 부수하여 매도인은 해상 운송 계약과 해상 보험 계약을 체결한다. CRF 조건은 FOB 조건과는 달리 멸실 위험의 이전 시점과 비용 부담의 이전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 복잡한 내용을 갖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출발항 그리고 이게 목적항이다. 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본선에 적재될 때 물품이 인도된 것이고 FOB 조건하에서는
멸실 위험, 비용이 부담, 이게 그 시점에 이제 분기합니다. 분기라는 건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 이전은 매도인 영역, 그 이후는 매수인 영역이고, 매도인의 위험, 매도인의 비용, 매도인이 다 비용을 부담해야 되고 그 이전까지 위험도 부담하고요. 이 비용 멸실 위험이 그 이후에는 매수인 측으로 이전되는 것이죠. CRF 조건은 운송계약, 보험계약을 매도인이 체결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운송 중의 위험은 보험회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멸실 위험이랄지 이런 것들이 FOB 조건 하고 그러니까 비용은 누가 부담해요? 보험료 이런 것들은 매도인이 부담하죠. 그러니까 비용 부담은 목적항까지 매도인 측이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매도인의 비용 부담. 그러니까 비용 부담의 분기점은 목적항이 돼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매도인, 그 이후는 매수인 비용 부담이 됩니다. 근데 멸실 위험은 여기서 분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물품을 현실적으로 인도할 때 이때 멸실 위험이 분기합니다. 그리고 그럼 해상 영역은 누가 위험을 부담하느냐?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CRF 조건은 FOB 조건은 멸실 위험, 비용 부담이 모두 그 본선 적재 시점에서 발생하지만 CRF 조건은 비용 부담은 목적항, 그러니까 보험료까지 다 포함이 되니까요. 운임, 해상 운임 다 포함. 매도인이 부담하죠. 거기까지 매도인이 부담하고 거기 이후에는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비용 부담의 분기점이 목적항이 되고 멸실 위험의 분기점은 FOB 조건하고 똑같이 선적 시점이 됩니다. 그 사이의 위험 부담은 보험회사가 한다는 것이죠. CRF 조건은 FOB 조건보다 좀 복잡해요. 국제거래 실제에 있어서 거래의 구체적인 필요에 따라 인코텀즈에서 정의된 조건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뭐 당사자가 어떻게 합의하는지에 따라서 뭐 다른 내용의 정형 거래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래의 구체적인 필요에 따라 변화할 수가 있어요. 계약자의 원칙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국제거래에서는 당연히 허용되지만 그러한 변화는 CRF 조건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매도인이 선화증권 대신에 목적항에서 자기 대리인에 대해서 물품 인도를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 지시서로서 인도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물품 자체를 인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둠으로써 인도되는 선적 서류의 성질을 본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비록 CRF 조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CRF 조건의 본질을 훼손하는 변경으로 문제 계약은 CRF 계약이 아니다. 그러니까 CRF 계약 법률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서 그 법률 관계를 분쟁이 있으면 해결해야 되지만 이걸 CRF 조건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CRF 조건에 관해서 지금 규정하고 있는 인코텀스 조항을 이러한 경우에까지 막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적 서류의 성질을 본질적으로 변경하는 것. 그러니까 선적 서류라는 게 CRF 계약의 중요한 본질적 요소인데요. 이걸 변경하면 CRF 조건이 아니에요. 물론 CRF 조건이 아니라는 것은 그 합의가 무효라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서 뭐 그 법률 뭐 분쟁이랄지 이런 게 발생하면 해결이 되겠지만은 강학상 CRF 조건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CRF 조건에 관한 이 인코텀즈 조항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CRF 조건의 본질적인 내용으로 인정되고 있는 요소로는 매수인의 대금 지급과 상환으로
매도인은 선적 서류 인도가 있어야 한다는 점.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매도인의 이들 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가 선적 서류 이전을 통해 매수인에게 양도됨으로써 매수인과 운송인 및 보험자 간의 직접적인 법률 관계가 형성되어 운송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매수인이 운송인 또는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 또는 보험금 지급에 청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CRP 조건의 본질적인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운송 계약, 보험 계약상 지위가 이전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선화증권, 보험증권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러한 증권들은 말씀드린 대로 유가증권입니다. 처분증권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매수인에게 그 지위가 이전되고 매수인이 서류를 통해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CRP 조건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CRP 조건의 기능을 보면은 국제거래에서 매수인 자신이 최종 소비자인 경우는 거의 없고 매수인은 신속히 물품의 처분권을 취득하여 그 물품을 판매하거나 또는 그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신용을 얻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상인들은 뭐 영리성이 생명이고요. 뭐 이 물품을 전매한다 할지에서 뭐 이윤을 추구한다 할지 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CRP 조건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은 이러한 서류를 통해서 어떤 그 물품 유통성 관련해서 신속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뭐 전매가 가능하다 할지 뭐 이런 장점들이 있고요. 매수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매도인 입장에서 보면 물품 매매에 더하여 매수인에게 운송이나 보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기의 이익을 증가시키려고 하는 한편 이런 경우에 자기에게 유리할 수 있겠죠. 대금과 상한으로 물품의 처분권을 매수인에게 양도하고 나아가 물품이 멸실되거나 훼손되는 경우에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서류를 인도하면 자신의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명할 수 있어요. CRP 조건은 매도인과 매수인은 그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계약행위다. 즉 CRP 조건에 따른 계약에서는 선적 서류를 통하여 운송 중인 물품을 자유로이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매도인으로서는 선적 서류와 상환으로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이라도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고 매수인으로서는 선적 서류 양도를 통해서 실제로 물품이 도착하기 전이라도 이를 제3자에게 전매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특히 매도인이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매도인으로서는 계약의 목적인 물품에 가장 적합한 운송인과 보험자를 선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운임과 보험료를 자국시장에 유보하면서도 위험은 선적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있게 한다. 이 때문에 매도인은 특히 CRP 조건 계약을 선호한다. 그러니까 아까 나왔습니다만은 뭐 개발도상국의 경우에 자국산업, 운송산업, 뭡니까 보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걸 의무로 이렇게 할 때 이게 수출거래인 경우는 뭡니까 CRP 조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죠. 매도인이 개발도상국 상인인 경우에요. 수익거래인 경우에는 FOB 조건을 이용하도록 이렇게 뭐 강제하는 것이 낫겠는데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수입자가 자국 운송회사하고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뭐 보험은 의무는 없지만 보험계약 체결도 뭐 하고 싶으면 자국 그 보험회사하고 하고요. 뭐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CRP 조건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CRP 조건은 현물 인도 조건이 아니고 서류 인도 조건이라는 특징을 얻습니다. 그래서 매도인 의무 이행이 물품의 현실 인도가 아닌 서류 인도로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 선적 서류 인도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법상 매수인의 권리, 매도인의 의무라고 했을 때 선적 서류, 매수인은 선적 서류의 인도만을 요구할 수 있고 매도인은 선적 서류를 인도하면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CIF 조건 계약에서 매수인은 서류를 거절하면서 물품 자체를 요구할 수 없고 왜 서류만 빚적 혐의냐? 선화증권 물품 자체를 요구하는 이럴 수 없습니다. CIF 조건에 합의했으니까요. 그 인도된 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을 지급해야 돼요. 매도인도 서류를 인도하지 아니하고 물품만을 인도할 수는 없다. 즉 CIF 계약에서는 매도인이 제시한 선적 서류가 계약에 합치한다면 매수인은 물품의 도착 여부에 상관없이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반대로 물품이 목적항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해도 매도인이 계약에 합치하는 선적 서류를 인도하지 못했다면 매수인은 물품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서류 인도 조건의 본질을 갖습니다. 매수인은 선적 서류, 특히 선화증권 양도를 통해서 물품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CIF 조건은 물품 운송 중에도 계속적인 매매가 가능하도록 해준다. 이 때문에 CIF 계약에서 선화증권은 지시식 또는 유통성으로 발행된다. 그렇죠. 아까 뭐 영국의 선화증권법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뒤에 그 선화증권과 관련한 국제 협약이랄지 이런 걸 살펴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상법 시간에 자세히 배우니까요. 그때 이 선화증권에 관련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이건 이제 이게 선화증권의 이건 아주 가장 대표적인 유가증권이고 이 지시식으로 발행됩니다. 그리고 처분증권성이 있어서 물품의 인도에 가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CIF 조건의 서류 인도적 성질을 강조하여 CIF 조건 계약을 서류 매매 계약이라고 보는 입장도 있지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CIF 계약에서도 매도인이 유효한 선적 서류를 제시했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물품이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물품을 거절할 권리를 갖는다. 예, 그 계약 목적에 부합한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죠. 그러한 매매계약법상의 기본적인 권리 의무 관계는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IF 계약은 여전히 물품 매매 계약이라고 봐야 됩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인 물품의 인도는 물품에 대한 권리를 표창하는 선화증권 등 선적 서류 인도를 필요적 요건으로 물품의 현실 인도가 아니라 선적 서류 인도에 의하여 물품 인도 의무가 이행되며 그로써 물품에 대한 권리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지시식으로 발행되어서 배설을 통해서 전전 유통될 수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자, 그 CIF 계약은 이제 선적지 인도 조건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FOB 조건하고 같죠. 그래서 매도인이 선적항에서 본선상에서 물품을 인도해야 하는 선적지 인도 조건이며 멸실위험도 FOB 조건과 같이 물품이 인도된 때에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그래서 지금 서류 인도 조건, 그래서 서류 인도가 그 매매 계약의 이제 본지가 됩니다만은 여전히 원 매매 계약상 물품 인도는 그대로 행해져야 돼요. 선적지에서 인도돼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멸실위험도 FOB 조건처럼 그 선적지에서 매수인에게 이전돼요. 다만 보험 계약을 매도인이 체결하니까 비용은 그 목적지항까지 매도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멸실위험 부담하고 비용 부담하고 그 분기점이 달라지는 그런 점에서 FOB 조건하고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주의할 것은 매매 계약 중에 CIF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계약을 선적지 인도 계약이라고 할 수는 없고 매매 계약 중에 CIF 조건의 본질을 해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CIF를 단순히 가격 조건으로 취급하고 계약 자체는 이를 도착지 매매로 보아야 할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관련한 영국 법원의 선례도 있고요. 당사자가 이제 그 CIF 조건으로 합의했는데 FOB 조건과 같은 주장을 하고 그래서 법원이 배척한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그 CIF 조건 본질 해친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그 CIF 조건 법리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적지 인도 조건이 아니고 당사자가 달리 합의해서 이게 변형이 돼가지고 도착지에서 인도하는, 그러니까 도착지 매매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착지에서 제대로 매수인에게 인도되어야 매도인은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 매매 계약상 다툼이 발생하면은 그 도착할 때까지 멸실 위험을 매도인이 다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CIF 조건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도는 이제 선착지 인도 조건이고 가격은 도착지 가격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멸실 위험은 선적항에서 물품이 인도된 때 매수인에게 이전하지만 물품이 인도된 후의 비용, 즉 운임과 보험료는 계약 가격에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매도인이 이를 부담한다. 아까 그 비용 부담 분기점, 위험 부담, 멸실 위험 분기점이 다르다, 뭐 그랬죠. 그러니까 그 가격은 높아질 것입니다. 도착지, 그래서 이제 도착지 가격 조건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겠어요. 이처럼 CIF 조건은 물품이 양육항 또는 목적항에 도착할 때까지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도착지 가격을 표시하기 때문에 FOB 조건과는 달리 CIF 조건에서는 멸실위험의 분기점과 비용 분기점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진도가 느려서 강의를 계속 하다 보니까 너무 지난 것 같습니다. 예. 이만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강의 들으시라고 수고하셨고요. 요 인코텀즈 부분은 뭐 한 주 정도 뭐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8주차에 뵙는 것으로 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열심히 꾸준히 계속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만 강의를 줄이겠습니다.